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전설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 놀랍게도 처음 영화가 제작될 땐 작품을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IQ 낮은 남자의 이야기가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 톰 행크스는 자신의 출연료를 제작 예산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작품은 톰 행크스의 불멸의 대표작이 되었죠. 작품은 개봉된 후 높은 사랑과 인기를 받으며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포레스트 검프 제작 비화는 물론 각종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더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레스트 검프 비하인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제작되었는데요. 처음 소설을 발견한 인물은 제작자 웬디 파이너먼이었다고 하네요. I found the book Forrest Gump in 1985 and I fell in love with it. I read the first line and the first line of the book is being an idiot ain't no box of chocolates.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It made you laugh and it made you cry. And I knew there are very few times in life where a piece of material. 웬디 파이너먼은 소설을 각색할 각본가를 신중하게 골랐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각본가는 에릭 로스였습니다. 에릭 로스의 각본이 완성된 후 각본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처음 각본을 봤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순간을 상세하게 묘사하기도 했죠. 그 전부터 여러 각본을 봤지만 에릭 로스의 각본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음 졸이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실 IQ 낮은 남자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나 충동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끝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다음에 벌어질 일이 계속 궁금했죠. 각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아주 초창기였지만 좋은 징조였어요. 깃털은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작품의 초반, 깃털은 하늘을 날다 우연히 포레스트의 신발에 안착하고 작품의 마지막 아들의 책에서 떨어진 깃털은 포레스트의 발에 떨어졌다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죠. 감독에 의하면 깃털은 각본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처음 각본에는 마지막 장면에 깃털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의도로 각본을 수정해 넣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깃털을 인생의 무작위성 혹은 운명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깃털은 어디든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어깨 위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포레스트의 발 위로 떨어졌죠. 감독은 깃털이 포레스트의 발 위로 떨어진 것도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포레스트를 비유하는 존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독에게 있어 포레스트는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캐릭터로 인지됐기에 깃털이야말로 포레스트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Our destiny is only defined by how we deal with the chance elements to our life. Here is this thing that can land anywhere and that it lands at your feet. It has theological implications that are really huge. 참고로 이 깃털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CG입니다. 당시 관객들은 종종 감독에게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찍었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영화 촬영 및 후반 작업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낮았고 그만큼 CG 발달 수준도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CG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포레스트 검프를 연기할 배우로 톰 행크스를 바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다른 배우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다행히 톰 행크스는 각본이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읽은 지 약 1시간 반 만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네요. 다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가 역사적으로 정확할 경우에만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었죠.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톰 행크스에게 전체 제작 예산 5천만 달러 중 700만 달러의 출연료를 제안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자들은 IQ 낮은 남자의 이야기가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 원했던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기는 어려울 터. 톰 행크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제작사에 건넸습니다. 바로 자신의 출연료를 제작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출연료는 작품 흥행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사로서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고 결국 그렇게 톰 행크스는 거의 무급으로 작품에 출연했다고 하네요. 제작사의 예상과 달리 다행히 작품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톰 행크스는 작품을 통해 현재까지 당시 출연료로 제한됐던 가격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6,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톰 행크스는 무급에도 상관 않고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포레스트 검프 연기로 제6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의 인연을 이어가 이후 또 다른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도 출연했죠. 여러모로 포레스트 검프는 톰 행크스에게 있어 의미가 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자 스티브 스타키는 제니 캐릭터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적으로 망가진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상처받은 내면이 드러나는 인물이 제니를 연기해주길 바랐죠. 그는 로빈 라이트를 발견했고 로빈에게서 제니와 같은 상처받은 내면을 봤다고 하네요. 제작진들은 곧바로 로빈에게 대본 리딩을 요구했고 감독과 함께 스크린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후 다 함께 제니 캐스팅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감독이 아주 심플하게 로빈을 뽑아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제니어 캐스팅은 그렇게 쉽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에 의하면 포레스트의 소년 시절을 연기한 배우는 아주 우연히 찾게 됐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먼저 테네시 멤피스 지역에 아역 배우 공개 오디션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현장에서 엄마와 함께 찾아온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 아이가 바로 마이클 험프리즈였다고 하네요. 캐스팅 담당인 엘렌 루이스가 테이프로 먼저 아이를 녹화했고 제작자들은 녹화된 영상 속 아이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이클 험프리즈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한 이유는 다름 아닌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캐릭터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얼어붙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카메라를 신경도 쓰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말투와 목소리에 가장 크게 끌렸다고 고백했죠. 참고로 작품 속 어린 포레스트의 말투는 꾸민 것이 아닌 실제 마이클 험프리즈의 말투라고 하네요. 톰 행크스는 마이클 험프리즈의 발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이클 험프리즈의 목소리를 참고해 어른 포레스트 검프의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니 아역을 연기한 한나 홀은 콜로라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험프리즈와 마찬가지로 포레스트 검프가 그가 맡은 첫 작품이라고 하죠. 제작자들은 로빈을 캐스팅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니 아역을 연기할 배우로도 망가진 듯한 내면이 느껴지는 인물을 찾았는데요. 한나 홀을 봤을 때 로빈을 봤을 때와 같은 아름답지만 독특하면서도 망가진 듯한 내면을 느꼈고 그렇게 그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식스센스, AI로 유명한 배우 할리 조엘 로스먼트의 첫 영화 출연작이라고 합니다. 제작자 스티브 스타키가 직접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할리 조엘 로스먼트가 이후 대배우가 된 것에 대단히 큰 기쁨을 표현하며 속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독은 몇 년 뒤 실제로 속편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속편 제작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포레스트 검프의 지혜로운 어머니를 연기해줄 배우로 셀리 필드를 줄곧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젊다가 나이 드는 연기를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 무엇보다 성인 포레스트인 톰 행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영화를 이끌 강력한 힘이 있는 배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놀랍게도 웬디 파이너먼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감독이 셀리 필드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감독에게 먼저 셀리를 어머니 역할로 추천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제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곧바로 셀리 필드에게 대본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만 감독은 어쩌면 셀리가 수락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크게 걱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셀리 필드가 맡을 역할이 10살 차이에 불과한 톰 행크스의 어머니 역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셀리 필드와 톰 행크스는 영화 펀치라인을 통해 연인 사이를 연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대본을 읽어본 셀리 필드가 그 즉시 출연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셀리가 우리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한 것이라며 크게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영혼의 친구 버바와 댄중이 배우는 동시에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오디션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둘을 보자마자 역할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참고로 버바의 크고 두꺼운 아랫입술은 버바를 연기한 마이클 T 윌리엄슨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제품을 고르고 고른 끝에 영화업계에서 종종 이용되는 플럼퍼를 그의 입술에 넣어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한편 캐스팅이 순조로웠던 마이클 T 윌리엄슨과 달리 댄중이 캐스팅은 제법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댄중이가 대단히 입체적인, 초반에는 냉철하고 혹독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연민과 호감이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제작자는 그러한 댄중이 특유의 엄청난 변화를 겪는 인물을 묘사할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찾다 게리 시나이즈를 발견했고 그에게서 댄중이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면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게리 시나이즈를 몰랐던 몇몇 관객들은 영화가 정말로 다리가 없는 사람을 캐스팅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댄중이 다리 CG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어쩌면 포레스트보다 제니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후기를 살펴보면 제니를 왜 그토록 포레스트와 반대되게 표현했는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제니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는데요. 감독에 의하면 감독은 제니라는 인물을 소원을 실현하지 못한 당시 미국 세대의 마음에 남은 구멍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레스트는 미국의 이상향, 어머니와 신, 사과파이 같은 것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감독은 그렇듯 두 인물이 완전히 반대되기에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며 전혀 다른 캐릭터라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후반 제니가 걸린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에이즈로 추측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니의 병의 경우 원작자가 직접 에이즈가 아닌 C형 간염이라고 밝혔습니다. C형 간염은 1989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로 약물 남용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This wasn't supposed to happen. Not to me. I had a destiny.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댄중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게리는 캐릭터를 이해했어요. 제대로 흡수해냈죠. 미국의 무능력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에 피를 묻혔고 댄중이는 불법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아마도 댄중이는 가장 영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이겨낸 후 수용의 단계를 거쳐 결국 비통해한 뒤 그 아픔을 이겨내요. 아주 영적인 여정이죠. 감독은 댄중이와 제니는 사실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 운명이 있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고 짚기도 했죠. 댄중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제니는 운명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극한으로까지 탐험하면서 자신들을 치유한 거죠. 감독의 말에 아트 디렉터 릭 카터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망가진 상태로 깃털처럼 떠다니려 한 것은 제니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정해진 운명을 떠안는 것은 댄중이와는 어울리지 않았고요. 동전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포레스트 검프와 제니가 자란 곳은 미국의 엘라베마주입니다.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에 제작진들은 촬영지를 남부에 위치한 사바나로 정했고 영화를 대표하는 벤치 장면도 사바나에서 촬영했습니다. 아트 디렉터 릭 카터는 촬영을 위해 남부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던 중 그러고 보면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남부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장면을 재현 혹은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사춘기 시절을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감독 또한 같은 생각,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재현한다는 생각에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주 즐거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에 의하면 남부는 미국에서도 가장 애국심이 깊고 변화가 늦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자리한 떡갈나무들의 나이는 보통 150년, 200년이라고 하네요. 영화 속 인물들은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감독은 남부의 그러한 잘 변하지 않는 점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집이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늘 변함없는 존재로요. 남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인 것, 그리고 캐릭터들의 변함없는 보금자리로 작용한 것 외에도 촬영에 큰 도움을 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했다는 것이었죠. 포레스트의 고향으로 그려진 곳은 오크앨리인데요. 제작진들은 포레스트의 집을 세운 곳 건너편이 제니의 집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조금 내려간 부근은 베트남과 새우잡이 촬영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크앨리에 거점을 두고 캐릭터들의 고향과 베트남, 새우잡이 해변을 모두 촬영했다고 하네요. 베트남의 경우 보다 베트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야자수를 20, 30그루 정도 더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길을 만들어 찍는 쪽에 따라 다른 장소로 보이게 꾸몄다고 하네요. 영화 속 병사들을 이끄는 인물은 실제로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소위 데일다이였다고 합니다. 데일다이는 포레스트 검프 촬영에 들어가기 전 제작진들에게 완벽한 준비를 위해 배우들을 신병훈련소에 입소시키겠다고 선포했고 제작진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배우들에게 캐스팅하기 전 데일다이와 훈련한 뒤 촬영에 임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사전에 공지된 대로 캐스팅된 후 데일다이와 신병훈련소에서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총을 쏘거나 야간 보초를 서며 전장에서의 기분이 어떤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하네요. 눈치챈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영화에서는 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적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레스트의 관점으로 장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데일다이의 조언도 새겨들었습니다.
감독은 베트남전 촬영에 들어가기 전 데일다이에게 실제로 총격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요. 데일다이는 그 질문에 엄청난 혼란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군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사방에 이것저것이 날아다니는 그저 혼란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감독은 데일다이의 설명대로 장면을 연출하기로, 그리고 지옥에 발을 담근 사람들만 화면에 보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작품의 서정적인 메인 테마곡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듯합니다. 작품을 논할 때 메인 테마곡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작품 속 음악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영화에 감동한,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에 마음을 뺏긴 이들은 영화를 관람한 뒤 OST를 구매했고, 그렇게 작품의 OST는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작품에는 여러 곡의 팝과 자체 테마곡이 골고루 사용되는데요. 감독은 영화를 편집하며 음악을 담당한 앨런 실베스트리에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악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포레스트 검프가 살던 시대에는 어느 집에서든 다들 같은 음악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음악 취향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았고, 누구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음반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독은 그것을 역사의 이정표로 잡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감독과 앨런은 감정이 드러날 때는 테마곡을, 풍경이 나올 때는 음반을 사용했습니다. 포레스트를 대표하는 메인 테마곡 또한 앨런 실베스트리 작곡가가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편집을 모두 완성한 후 완성본을 앨런과 편집자, 음향 디자이너 등 몇 명과 함께 봤다고 합니다. 다만 완성본이라고는 해도 편집만 완성된 상태라 음악은 감독이 임의로 앨런의 예전곡 혹은 팝음악 등을 대충 넣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심지어 깃털이 날리는 첫 장면은 음악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앨런은 감독과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신시사이저로 만든 그 곡을 들려줬다고 하네요. 감독은 음악을 듣자마자 영화에 넣은 곡 중 가장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했고, 초기 시사회 날 앨런이 지은 곡을 작품에 더해 관객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얼마 뒤 앨런은 그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감독에게 보냈고, 감독은 말 그대로 음악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작품에 고스란히 넣었다고 하네요. 깃털 장면은 작품에 들어간 특수효과 장면 중 가장 긴 장면이라고 합니다. 깃털은 우연과 운명의 상징으로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데요. 제작진들은 깃털을 CG로 넣기 전 먼저 사바나의 배경을 찍었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지시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움직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줄을 단 깃털 아래 선풍기를 틀어놓고 블루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그래픽 애니메이터 피터 달튼에게 넘어갔습니다. 피터 달튼은 깃털을 배경에 합성한 뒤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며 가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이어받은 그래픽 기술 감독 린다 시겔은 깃털이 보다 실제처럼 보이도록 자동차에 비친 그림자를 만들어 넣었죠. 포레스트는 발에 떨어진 깃털을 집어드는데요. 톰 행크스가 집어든 깃털은 실제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톰 행크스의 운동화에 미리 깃털을 놓아뒀고, CG팀은 톰 행크스의 발에 붙은 깃털을 한 장 한 장 지워가며 포레스트 검프가 마치 하늘에서 날다 떨어진 깃털을 주운 것처럼 보이게 처리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몇몇 관객들은 게리 시나이즈가 정말로 다리가 없는 배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게리 시나이즈가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CG를 넣었다면 이불이 구겨진다던가 테이블을 통과하지 못한다던가 분명 걸림돌이 있었을 테니까요. 제작진들은 대중의 진작을 미리 읽었고, 게리 시나이즈가 정말로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장면입니다. 침대에 구멍을 뚫은 뒤 게리 시나이즈가 다리를 굽힌 채 누워있게 했죠. 덕분에 허벅지 아래 이불은 어떤 구김도 없이 처음 그대로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멍은 이후 CG로 합성해 없앴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림자도 지었고 침대 주름도 그려 넣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란 장면 중 하나인 테이블이 통과하는 장면의 경우 제작진들의 영미한 트릭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테이블은 원래 촬영 당시엔 없었다는 것이었죠. 게리 시나이즈는 테이블이 놓일 것이라고 표시된 빈 곳을 가볍게 지났고, CG팀은 이후 테이블이 놓일 것이라고 표시된 곳에 테이블을 합성했습니다. 새우를 잡는 장면 등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은 면밀하게 이용됐습니다. CG팀은 배의 움직임에 따라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합성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댄중이가 포레스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배의 옆면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게리 시나이즈는 편안하게 몸을 빙글 뒤로 돌릴 수 있었고, 정말로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연기할 수 있었죠. 포레스트 검프는 힘이 셀지 몰라도 톰 행크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마이크 D 윌리엄슨을 안고 뛰기 버거워했고,
결국 제작진들은 톰 행크스가 마치 마이클 T를 가뿐하게 안고 뛰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마이클 T의 몸에 와이어를 달았다고 하네요. 달리는 포레스트의 뒤에는 폭탄이 펑펑 터지는데요. 그 장면도 모두 따로따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폭탄이 터지는 배경을 먼저 촬영했고 이후 그 장면 위에 톰 행크스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트기와 톰 행크스가 지나치는 관목 및 잎들은 모두 CG였다고 합니다.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재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탁구도 작품을 통해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포레스트처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만 포레스트 검프만큼 잘할 수는 없었고 제작진들은 포레스트의 수준에 맞춰 CG를 합성했습니다. 탁구 속 CG 트릭은 바로 공 없이 채만 휘두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톰 행크스가 마치 정말로 탁구를 치는 것처럼 채를 휘두르면 CG팀이 이후에 튀어오르는 공을 합성했다고 하네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감독은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 발렌티노를 모셨는데요. 놀랍게도 발렌티노는 공이 없으니 채를 전혀 휘두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감독은 We had this thing of clicks of when we're supposed to hit it and when we're supposed to wait. We had to have a metronome so that each character would know when to strike the ball. And then we kept speeding it up and speeding it up. 두 선수가 탁구 치는 속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트로놈을 두었고 어찌저찌 기술을 이용해 잘 해결했다고 하네요.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살면서 대통령을 한 명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 대통령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감독은 역사적인 영상에 손을 대는 것은 역사에 손대는 것의 연장이라는 다짐으로 작업에 임했고 가능한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각 대통령의 온갖 영상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봤습니다. 감독은 먼저 후반 제작 담당 2명에게 제작 1년 반쯤 전부터 뉴욕 및 워싱턴 전역에 기록 보관소를 다녀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본 지침과 감독이 언급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들고 그에 맞는 필름을 찾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영상은 말 그대로 끝도 없는 양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감독은 쓸만한 영상이 무엇이 있을지 전부 훑어봤고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가 풋볼을 들고 있는 건 실은 배경이 로즈가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품 속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영상에서 케네디만 따온 후 배경은 대통령 집무실로 CG 처리했다고 하네요. To create a scene with the real JFK, what we had to do is wade through hours and hours of historical footage of JFK to see if, in fact, there was anything that came close to what was in the script. And it just so happened that we found footage of him in the Oval Office meeting with football players. 케네디와 포레스트가 악수를 하는 장면은 실제로 케네디가 선수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 중 한 사람과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합니다. 톰 행크스는 영상 속 케네디 대통령의 움직임에 맞춰 각도와 시간 등 세밀하게 연기했고 CG팀은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조절해 정확하게 마치 두 사람이 손을 꽉 쥔 것처럼 표현했죠. We're doing a lot of augmentation to these shots so that it feels like Tom is really in the actual archival footage. So we're degrading his image and adding the scratches, the pops, the things that really look like the older footage. So I really like how this works. 비틀즈 존 레논과 인터뷰하는 장면의 경우 실제 그 TV쇼의 MC인 디카벳을 촬영장에 모셨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디카벳을 젊어 보이게 분장했고 세트도 당시와 똑같이 구성했다고 하네요. 이후 영상 속 존 레논만 배경에서 분리해 촬영한 영상에 합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CG팀이 그 장면을 편집하는 데 있어 가장 신경 쓴 것은 입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의 입모양은 복제하기가 아주 힘든 신기한 모양이라 마치 정말로 존 레논이 말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하네요.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포레스트가 바라본 시위대는 공원을 가득 메우고 여러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치죠. 스티브 스타키 제작자는 실제로 그와 비슷한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시위대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시위대를 연출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엑스트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수의 인원을 부를 수는 없었죠. 결국 감독은 사람들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팀은 엑스트라들을 필요한 장소로 여러 번 옮겼고 CG팀은 레이어를 겹겹이 겹치며 빈터를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그림자와 하늘도 새롭게 넣었다고 하네요. 사람을 복붙한 것은 시위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식 축구장 속 관중과 탁구 경기장 속 관중도 모두 복붙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자들의 예상과 달리 영화는 개봉되고 그야말로 흥행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한 6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했으며 6억 8,300만 달러라는 대단한 수익을 기록했죠.
작품을 사랑한 이들이 많아지자 사바나 지역은 포레스트가 앉았던 벤치를 사바나 역사박물관에 보관했고 작품 속 버바검프 새우는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과 시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심지어 새우 요리를 메인으로 둔 버바검프 새우 레스토랑도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 포레스트를 연기한 할리조엘 로스먼트가 이후 배우로 성공하자 제작사는 감독가 톰 행크스에게 포레스트 검프 2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톰 행크스는 어떤 작품이든 속편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안을 거절했고 감독은 2편 시나리오를 받으며 후속편 제작을 고려까지는 했지만 적어도 그 시나리오대로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하네요. 비하인드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느끼지만 인기가 많은 작품은 논란과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또한 창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을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고 때문에 감독과 배우 및 제작자들은 공식적으로 그 의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영화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영화가 개봉됐을 때 많은 보수 비평가와 잡지는 영화를 비판하거나 긍정적 평가를 하더라도 비정치적 요소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화가 갑자기 크게 흥행하자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 포레스트 검프는 최고의 보수 영화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보수주의자들은 내셔널 리뷰를 통해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영화 100편 목록을 뽑았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는 놀랍게도 1위에 올랐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작품을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작품이 가족 가치를 우상화한다는 것이었죠. 한 코미디언은 작품이 가장 똑똑한 진보가 정신지체 보수보다 멍청하다는 것을 보였다며 작품을 맹렬하게 비난했고 어떤 이는 전쟁 반대를 외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제니의 삶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작품은 보수냐 아니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오스틴 컬처맵의 한 기자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톰 행크스에게 직접적으로 작품을 정치적으로 보수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기자에 의하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톰 행크스는 기자의 질문에 진심으로 놀라고 그를 넘어 충격을 받은 기색을 보였다고 하네요. 스탠포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샘 윈버그는 영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선함과 순수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순진함과 순수함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작품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비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포레스트 검프의 제작자 스티브 티시는 아카데미상 수상 연설에서 작품을 둘러싼 정치 세계관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Forrest Gump isn't about politics or conservative values. It's about humanity, it's about respect, tolerance, and unconditional love. 참고로 감독도 제작자도 톰 행크스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합니다.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영화의 중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각기 다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친구 간의 사랑, 모자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이 모든 것과 슬픔까지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의 틀을 깬 작품이 이렇듯 인기를 얻은 것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대표하는 캐릭터 덕분이라고 말을 잇기도 했죠. I read this thing. This breaks every rule of movie making that I know of. You know, there's no quest that anybody is on. There's no bad guy. It's just the spirit of Forrest Gump. That's the backbone of the movie. 포레스트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이 가는 길을 따르죠. 스티브 스타키 제작자는 만약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정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영화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레스트 검프가 순수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부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말합니다. Are you stupid or something? Stupid is, stupid does, sir. 그리고 그를 연기한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Just as he says, well, stupid is as stupid does. Is, you know, well, destiny is as destiny does. There's only one thing you can do, and you won't know it till you got to do it. 감독은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말 그대로 작품에 몰입했고 그 때문인지 영화가 끝난 뒤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열정을 다 바친 몰입의 순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공허함에 중증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하네요. 많은 이들은 작품이 흥행했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감독은 그렇지 않았다며 영화의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터 촬영이 끝나던 순간까지를 떠올리며 우울했던 건 영화 경력에서 이 훌륭한 경험이 끝이 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깊이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의 힘 덕분일까요? 작품은 이후 클래식이 되어 제작되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역사는 어쩌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피레였습니다.